자, 기본이론과정 34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74페이지예요. 자, 274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자, 저희들이 임대주택정책에서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를 드렸죠. 처럼 임대주택정책이다. 여기도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서 주로 물어보는 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 정책 또는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 임대료 상한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임대료 보조 정책, 다음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이 부분은 아주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임대료 보조 정책 여기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자, 말 그대로 봅시다. 임대료 보조 정책이라는 것은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정책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임대료 보조는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임차인에게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에게도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에게만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이야기여서 우리 시험에서 과거에 한 3차례도 출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뿐만이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임대인에게 임대료 보조를 해줬어요. 그럼 임대료 보조받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보조받은 만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임대료가 하락하겠지요. 그럼 임대료 하락하니까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할 수 있겠죠. 참,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임대인에도 이루어질 수 있더라. 그렇지만 자, 장기적으로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임차인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임차인은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수요자죠. 그래서 수요자 지원 주택정책의 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임대인에게 보조가 이루어진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임차인 수요자니까 수요자 지원 주택정책의 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런 사례를 해봅시다. 자,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시켜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정책적 목적이라면 자, 임차인에게 임대를 보조할 수도 있겠고 임대인에게 보조를 해줄 수 있지만 누구에게 보조하는 게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까요? 그렇죠? 임차인에게 보조해 주는 게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임차인에게 임대를 보조해 주면 이 임차인은 임대료 보조 받았죠? 이 보조받은 임대료 가지고 이 집 들어갈 건지 이 집 들어갈 건지 이 집 들어갈 건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시켜 주겠다. 이런 정책적인 목적이라면 임차인에게도 보조가 될 수도 있고 임대인에게 보조가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보조되는 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참,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있을 경우 어떤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임대료 보조받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른 조건 일자날짜도 실질 소득이 향상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처럼 실질 소득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리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래서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겠지요. 그럼 수요 증가니까 수요선 자체는 어느 쪽 이동합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우리 이런 작업을 해봅시다. 자, 수요 곡선은 이처럼 우하향하는 모습이죠. 그럼 우하향하는 수요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결국 우상향 이동이다 표현을 쓰겠죠. 우상향 이동이다라는. 여튼 이제 자,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선 자체가 어때?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당초 균형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자, 보세요. 수요만 증가했어요. 그럼 수요만 증가하니까 시장은 뭐가 많다? 수요가 더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고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임대료 즉 임료는 어떻습니까? 상승하게 된다. 알 수 있겠죠? 우리 배웠어요. 초과 수요는 임대료 상승을 초래하는 거지요. 임대료가 상승한다. 그럼 잡으세요. 당초 균형 임료하에서는 어떤 이제 정상을 얻었겠죠? 그렇지만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정상 이상의 이윤이 존재하게 되더라. 이처럼 정상 이상의 이윤을 가리켜서 우리한테 초과 이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초과 이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존재하는 초과 이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경쟁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경쟁은 신규 공급 등의 형태를 통해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어때?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향여거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여튼 초과이윤 존재 때문에 초과이윤을 서로 나누어서 경쟁이 이루어진다. 경쟁은 신규 등의 형태에서 이루어진데 결국은 이루어져서 공급이 증가한다. 이 사실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거. 그러나 공급은 한없이 증가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공급자들은 뭐로고자 합니까? 정상을 얻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정상 이윤도 존재치 않다면 공급하겠지 않았어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정상 이윤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초과 이윤이 소멸되고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이 순간까지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참 공급이 증가해서 이제는 임료가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보세요. 공급이 증가했으면 그럼 공급만 증가했으니까 시장은 뭡니까? 공급이 더 많다. 초과 공급이죠. 초과 공급이니까 당연히 임료는 하락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참 임료가 하락하는데 다른 조건이 일자다면 즉 비용 일정 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다른 조건이 일자다면 임료는 하락해서 그래서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자 보세요. 이제 원래 수준에서는 정상 이윤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순간까지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일자다면 임료는 하락해서 원래 수준까지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과정을 설명했는데 사실 이처럼 시장 분석하는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 과정에서는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반복인데 대체로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차이만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들이 이 앞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실질 소득이 향상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또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런 요인으로만 바뀔 뿐이다 생각하시고 논리는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여기서 이제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임대료 보조받은 임차인께서는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가져도 실질 소득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임대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론에서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시장은 수요가 더 많다. 어떤 현상?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겠죠. 그럼 초과 수요니까 당연히 임료는 상승하게 된다. 그럼 임료가 상승해서 정상 이상의 이윤 초과인이 존재하겠죠. 이 존재는 초과인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경쟁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요. 그럼 경쟁은 신규 공급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공급은 한없이 증가한 건 아니라 그랬지요. 항상 공급자들은 뭘 얻고자 한다? 정상인을 얻고자 한다는 이야기에서 초과이윤이 소멸되고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순간까지 공급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참 공급만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뭐가 더 많습니까? 공급이 많다. 초공급이니까 임료가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자다면 임료는 하락해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단기와 장기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단기와 장기 구분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짧은 기간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단기가 되겠지요. 단기. 다음 신규 공급이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이다.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장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장기 구분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신규 공급으로 구분한다 했죠.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짧은 기간이 단기, 신규 공급이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이 장기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초과 이유는 존재하네요. 그럼 참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초과 이유는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기존 공급자, 기존 임대인의 몫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아직까지 신규 임대인은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초과 이유는 기존 임대인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에는 초과 이유는 소멸되고 오로지 정상 이유만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초과 이윤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신규 공급 등의 형태로서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먼저 2분부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임대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에서 임대료는 하락하게 된다. 그럼 다른 조건이 일자다면 임대료는 원래 수요 돌아온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 우리 시험 완전 단골 메뉴다 생각하시고 다시 보세요. 자,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야. 이때 단기적으로는 임대택의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해서 임료는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자되면 임료 하락해서 다시 원래 수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잘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올 것인가 살펴봅시다. 사실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번 봅시다. 단기적으로 초과이 존재죠. 이 존재한 초과이는 누구의 몫입니까? 기존 임대인의 몫이다. 그럼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기존 임대인은 지금 초과이를 얻고 있다는 이야기야. 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료 보조받았죠? 그래서 실질소득이 향상된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임대택의 수요를 늘리게 되더라. 그렇지만 임대료가 상승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단기 여기까지만 고려되면 오히려 누가 더 큰 혜택을 얻는 겁니까? 바로 초과이를 얻고 있는 기존 임대인이 더 큰 혜택을 얻는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장기는 상황이 달라져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초과이는 소멸되고 오로지 정상이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장기적으로는 임료가 하락해서 임료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갔죠. 그럼 자 보세요. 장기적으로 임대료는 원래 수준이에요. 원래 수준인데 임대료 보조받았잖아요. 또 임대택의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임대료는 원래 수준인데 임대료 보조받았지. 임대택 공급은 늘어서 선택폭은 넓어졌지. 혜택이 있어 없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초과인 얻고 있는 기존 임대인이 더 큰 혜택을 얻는다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가 임대 살펴봅시다. 자, 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줬어요. 그럼 참 임대료 보조받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료 보조받기 전보다 만족도는 더 높아진다 할 수 있겠죠. 전 만족도는 더 높아진다. 해서 만족도, 효용은 더욱더 높아진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또 이제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임대료 보조라면 실질 소득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임대택의 수요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타재화의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세요. 실질 소득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사고도 어때요? 하나 더 사먹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임대택 수요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타재화의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도 같이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교재 통해서 반복 학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74페이지 보세요.
자, 274페이지는 양고래 2번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 소개되어 있죠. 편고래 1번 의입니다. 첫 번째 봅시다.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 정책을 말한다 해서 말 그대로 보였죠. 임대료 보존 정책은 뭡니까? 네, 임대료를 어때? 보조해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좀 주거기본법 이 관련해서 임대료 보조에 관한 규정들이 있죠. 이걸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봅시다. 주거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 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대료 보조를 통한 소득 증대 효과로 인하여 있죠. 자, 참,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 줍니다. 그럼 어때? 실질소득이 향상이 되겠죠? 실질소득이 향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 소득 증대 효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 중 하나다 알 수 있겠죠. 자, 임대료를 보조 주니까 당연히 보조금 지급이다. 자, 이는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여튼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 중 하나가 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 질문, 저소득층 임차인의 과중한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임대료 보조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여기서 했죠. 자,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뿐만이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임대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므로 임대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랬죠. 따라서 임대료 보조 정책은 수요자 지원 주택 정책의 한 형태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여기서 정리했던 내용이요. 자,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더라. 그럼 임대인에게 보조 인자할 때도 장기적으로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임차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자 지원 주택 정책의 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자, 임대주택의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임대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우리 이분이에요. 자, 이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시켜 있다. 이런 정책 목적이라면 임차인에게 임대를 보조할 수 있겠죠? 임대인에게도 임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누구에게 보조하는 게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죠. 왜? 임차인 보조면 이 임대를 보조하던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집 선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시켜 주겠다. 이런 정책 목적이라면 임차인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편고로 2번입니다. 편고로 2번. 자, 편고로 2번은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다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 통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단기, 장기 구분하는데 이건 뭡니까? 신규공업이 이룰 수 없는 짧은 기간이 단기가 되겠지요. 신규공업이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이 장기가 된다 생각하시고 먼저 단기 봅시다. 자, 이제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졌어요. 이를 통해서 실질소득이 향상이 되겠지요. 예, 자, 임대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임대택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임대택의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이는 뭡니까? 우상향 이동이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재 임대택 수요선 우상향 이동이다 소개되고 있죠. 네, 이론에서 당초 균형에서는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게 되겠고 임대는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초과인이 존재하게 되겠죠. 이 존재는 초과인은 누구의 몫입니까? 기존 임대인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설명드렸고 다음 니번 보세요. 장기입니다. 장기는 초과인이 존재한데 이 초과인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경쟁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초과인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는 신규 등의 형태로서 경쟁하는데 결국은 공급이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공급이 증가한다. 그럼 공급은 한없이 증가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초과인이 소멸되고 정상 이윤만
존대한 순간까지 공급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이론에서 임료는 어때?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자다면 임료가 하락해서 임료는 어때? 원래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과정이 장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말로써 또 푸는 것들이 동그라미 1번부터예요. 또 한번 우리 복습합시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킨 효과를 초래하므로, 자, 이처럼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저소득층, 즉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향상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임대택의 수요를 어때? 증가시킨다라는 겁니다. 기억 보세요. 임대료 보조로 해당 주거 서비스가 정상적인 한 주거 서비스 소비가 증가한다. 결국 어때? 주거 서비스, 이거 뭡니까? 임대택의 수요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대택의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 이 내용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자, 임대료 보조받은 저소득층의 효용은 임대료 보조받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 그랬죠? 효용은 뭡니까? 만족도예요. 그럼 자 보세요. 임대료 지금 보조받은 임차인은 임대료 보조받기 전보다 만족도, 효용은 어때?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다음 동그라미 한번 봅시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재화에 구입해만 사용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임대료 보조금 지급 전보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런 이야기했죠. 자, 보세요.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이 향상이 된다는 이야기에서 임대택은 수요만 늘리는 게 아니라 다른 재화의 타 재화에 대해 수요도 증가한다. 사과도 때 하나 더 사먹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봅시다. 자, 임대택의 수요 증가는 이처럼 수요 증가는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겠죠. 이로해서 임대료가 상승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존 임대인은 초과율 얻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공급자, 기존 임대인이 어때?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봅시다. 자,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다른 조건이 일자다면 저가택의 임대료는 장기적으로 원래 수준을 회귀하고, 자, 지금 장기를 이야기한 거죠. 그럼 자, 장기적으로는 이런 임대료는 어때? 자, 다른 조건이 일자다. 가정에서는 원래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임대료 하락해서 원래 수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였었죠. 가정하에서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하락해서 원래 수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 전체 저가 혜택 공급량은 증가한다. 공급은 증가하는 거지요.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누가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기존 임대인이 더 큰 혜택을 얻지만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를 해줬어요. 이제 어떤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다 살펴드렸는데 여튼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임대택의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택의 공급이 증가해서 임대료는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일자다면 임대료 하락해서 원래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 과정을 잘 이루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 이 부분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기타 몇 가지 것들이 더 나왔는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심화 과정에서 학습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정책론 이 부분도 내용도 많고 또 어려운 부분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를 밟아서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 일부 설명드리고 설명되지 아니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심화 이론 과정에서 또 한 번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기본 이론에서 설명된 내용도 때 심화 이론에서는 반복선에서 한 번 더 여러분께 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료 보정책 다 말씀드렸고 다음은 276페이지예요. 자, 276페이지는 양호 3번 공공임대택 공급정책이다 소개되고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임대주택정책 수단 세 번째로서 공공임대택 공급정책이다 할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말 그대로 봅시다. 공공이 임대택을 직접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공공이 임대택을 직접 공급하는 정책이다. 그럼 말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공공이 임대택을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이는 어떻습니까? 이제 공적체가
자,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작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어디입니까? 직접 개입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세요. 그럼 공공이 이처럼 임대택을 공급하는데, 이때 이제 시장 형성된 균형 임대보다 높게 공급할까요? 낮게 공급할까요? 당연히 낮게 공급하겠지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공이 자, 임대택을 공급할 때는 자, 시장이 형성되는 균형 임대보다 시장 형성되는 균형 임대보다 낮게 공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낮게 공급한다. 그럼 무엇 때문에 공공이 직접 임대택을 공급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임대료 규제 정책 1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임료가 있죠. 피스타 이게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돼서 임료를 낮춰주기 위해서 임대료 때 규제를 하잖아요. 규제하는데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한다 그랬죠? 그럼 최고가격 상한 설정인데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장기적으로 물론 단기적으로야 임대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택난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좀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무엇 때문일 것인가? 정부가 곰곰이 고민해 봤어요. 고민하니까 바로 뭡니까? 민간 임대업자들은 정상률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공이 이를 생각하면 좋다. 니네 민간 임대업자들 정상률을 얻으라는 이야기예요. 시장 형성된 균형료 피스타 이거 받아서 정상률을 얻으라는 이야기. 대신 내가 직접 공공에서 더 낮은 임료로 공급시켜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이 임대택을 공급할 때는 시장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공공이 임대택을 공급할 것인가 하나의 정책 목적을 이야기를 또 드렸어요. 물론 이게 또 여러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여기 보세요. 이제 공공이 임대택을 공급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 자, 예를 들어서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있네요.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자, 임대택을 지어서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건설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이제 공사가 기존의 다가구택을 매입해서 1임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매입, 임대택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몇 해 전만에도 공사가 서울시 인근에 다가구택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플랜카드가 걸어져 있었어요. 다가구택 매입하겠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 누구누구 전화번호 이런 플랜카드 많이 걸려져 있습니다. 혹시 보시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공사는 다가구택을 매입해서 이걸 임대로 활용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공사가 공급하는 즉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택 유형에는 건설 임대택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매입 임대택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공공 임대택 공급 정책이다. 여기는 법과에서는 의의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자 276페이지예요. 양호 3번. 공공 임대택 공급 정책이다. 소위 편권 1번 의의 봅시다. 첫 번째를 자 공공 임대택 공급 정책은 공공분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라 그랬죠. 낮은 여기 동그라미 쳐. 우리 시험은 이걸 말 바꾸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튼 공공이 임대택 공급할 때는 어떻게 시장에 형성되는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공급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공공 임대택을 직접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래서 직접 개입의 하나가 되겠지요.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시켜 서민 주거 안정과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다가구택 매입 임대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공사가 직접 임대택을 지어서 공급하겠다. 건설 임대택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처럼 매입 임대택 이와 같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참고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공공 임대택 공급 정책 여기서는 의의만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심화 과정에서 학습할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자 임대주택 정책 수단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인데 우리 시험 주로 세 가지 물어본다. 임대료 규제 정책, 자 임대료 보조 정책,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다 생각하시고 예, 정책 수단들의 예, 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를 한번 보시냐고 하면요. 예, 282페이지를 보세요. 자, 282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 상단에 예제가 들어있지요.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뭐 지난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뭐 지난 시험에 출제한 문제지만 우리가 어때 배운 내용들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봅시다. 자, 임대주택 정책을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 동일하다 해서 주어진 지문만 우리가 보자는 이야기예요. 동일하 1번.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속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였어요. 그럼 임대료 보조하던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이 향상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맞지요. 다음 2번 봅시다. 자,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자,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라는 건데, 자,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예, 우리가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자, 이 부분이죠. 임대료 규제 정책. 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시장 형성되는 예, 자, 임대 시장에서 예, 자, 수요선 우하향하고 공선은 우상향한다. 그럼 수요 곡선과 공선의 교차는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균형 임료는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 형성되는 균형 임료가 적절하다면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시장 형성되는 균형 임료가 지나치게 높더란 이야기여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더라. 그럼 임차인의 주거 안정으로선 임료를 어때? 임료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란 이야기예요. 지금 임료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한다 그랬죠. 그럼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하다도 시장이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 높게 설정해야 됩니까? 낮게 설정해야 돼요. 그렇죠? 낮게 설정해야 되겠어요. 높게 설정하면 당연히 균형으로 돌아오니까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는다. 낮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P1 이렇게 시장이 형성된 균형 임료보다 낮게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낮게 설정을 했어요. 자, P1 여기에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P1이란 규제 임료에서 수요량은 이 크기죠. 공급량은 이 크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P1이란 규제 임료에선 수요량은 이 크기인데 공급량은 이 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크기만큼 뭐가 더 많습니까? 수요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크기가 뭐가 됩니까? 초과 수요의 크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최고가격 상한 설정은 반드시 어떤 상황입니까?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같은 초과 수요는 조선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도 존재한다. 만성적으로 나타난다 그랬지요. 나타나는데 단기와 장기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단기보다도 장기에는 임대주 공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장기에 초과 수요 크기는 더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걸 생각하신다면 2번 질문 다시 한번 봅시다.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 아니죠? 예, 자, 공급이 과잉 넘쳐나는 겁니까? 수요가 넘쳐나는 겁니까? 수요가 넘쳐난다. 어때요?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다. 그래서 초공급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한다. 이러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 과잉 잘못되어 있지요. 예, 자, 공급 과잉 이건 초과 공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 되겠지요. 자, 바로 뭡니까? 초과 수요다 또는 뭐 수요 과잉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요. 2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봅시다.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 우리 이런 설명을 했죠.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서 임료가 상승한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해서 임료는 하락하죠. 다른 조건 일자다면 임료 하락해서 원래 수요 돌아온다. 결국 장기적으로 임대주 공급은 어때? 증가한다. 자, 이 내용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자, 3번 뒷짐은 임대주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맞죠? 다음 4번 봅시다.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 지금 임료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한다. 어떻게 한다어요? 시장에서는 균형 임대보다 낮게 설정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이분 생각하시면 예, 자, 균형 임대료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그래서 최고의 상한을 설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게 하는 거지요. 못 받게 하는 거.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따라서 틀린 건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때요? 지난 시험에 출제였지만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에서 다른 내용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였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3절 주택 정책이다. 이분도 설명 다 드렸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주택 정책 설명드리면서 일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 심화위로 가셔서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4절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282페이지 4절 조세 정책이다. 소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요금 1호를 한 번 더 배우고 설명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심화이론 과정에서 수요금 이론 한 번 더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조세정책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과정에서는 생략하고 심화이론 과정에서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절도 마무리를 하고요. 자, 여러분 교재 28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89페이지 보시면 OX 확인 문제다 들어있죠? OX 확인 문제다 그런 겁니다. 자, 정책론 저희들이 자, 단계를 밟아서 학습하기 때문에 기본 이론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만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표기해 주시고 자, 복습하면서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보시면 자, 1번, 2번, 3번, 5번, 6번, 다음 페이지 7번. 자, 이렇게만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91페이지 보세요. 자, 291페이지는 출제 예상 문제다 들어있죠? 그런데 출제 예상 문제도 여러분께서 자, 1번, 2번, 3번, 4번 여기까지만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총 5문제 들어있지만 저희들이 배운 내용을 통해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풀 수 있는 문제예요.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291페이지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자, 291페이지 보시면 291페이지 자, 1번 문제입니다. 약간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지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91페이지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부동산 시장에 실패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자, 보기 1번 봅시다. 타 산업의 정해 외압 효과를 초래하는 재화의 경우 이래 있죠. 자, 보세요. 이제 정해 외압 효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자, 처음 정해 외압 효과를 초래한 재화의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회적 필요보다 많이 생산됩니까? 적게 생산됩니까? 그렇죠. 적게 생산한다. 우리 이렇게 봤어요. 과소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실패를 초래해야 되겠고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어떻습니까? 적극 장려해야 됩니까? 규제해야 됩니까? 적극 장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조장 정책을 시행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조금을 지불한다든지 비과세 세상 혜택을 부여한다는 이야기야. 어떻게 방법을 통해서 생산을 적극 장려하는 조장 정책을 시행한다. 그래서 사적 시장 맡겨놓으면 적게 생산되었던 게 정부의 장려 정책 이로해서 사실 필요한 만큼 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질문 다시 한번 봅시다. 타 산업의 정해 외압 효과를 초래하는 재화의 경우 생산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더 바람직한 정책이다. 자, 여기 보세요. 이처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더 바람직한 정책이 뭘 것인가? 자, 보조금을 지급해 준 겁니까? 아니면 자, 조세를 부과하는 겁니까?
당연히 생산을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해 준 게 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번은 말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자 지금 다시 봅시다. 타산업의 정의 외부 효과를 초래한 재화의 경우 생산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분이 말이 바뀌었네요. 이처럼 조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생산 보조금을 생산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 이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더욱더 바람직한 정책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정의 외부 효과를 초래한 재화의 생산을 사적시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된다. 그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를 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생산할 때 적극 장려하는 조장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틀린 문장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리고 4번 지문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4번 지문이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할 내용이에요. 4번 지문에 도덕적 해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볼 겁니다. 도덕적 해이다, moral hazard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인데, 도덕적 해이 이건 뭐라고 하신가? 사실 도덕적 해이는 사후적인 상황입니다. 사후적인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우리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겁니다. 자, 내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아주 안전 운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안전운행한다. 그렇지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한 이유는 어떻습니까? 가입한 이유는 들이냅다 밟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속 이 같은 경우 이룬다. 이런 것들이 바로 도덕적 해이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합시다. 내가 이처럼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에 화재 날 걸 대비해서 이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화재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화재 보험에 가입을 하니까 이제 보험회사가 책임져 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에서 화재 보험 가입한 이유는 화재 예방을 이제 소홀히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게 바로 뭡니까? 도덕적 해이다. 결국은 화재 보험 가입한 이유가 되겠죠? 이유가 된다. 또 여기서 자동차 보험 가입한 이유가 되니까 사후적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이 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 국회의원 선거하면 되면 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뽑아달라. 주장합니다. 막상 열심히 일해서 뽑아줬어요. 그럼 뽑아주니까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당선된 다음에는 이제 사익만 추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현상도 과거에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같은 것들이 바로 뭡니까? 사후적 상황,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4번 질문 한번 봅시다. 화재 보험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실의 일부를 보장해준 제도를 도입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건데, 자, 이처럼 화재 보험 가입한 이후에는 화재 예방을 어떻습니까? 소홀히 한다. 이게 도덕적 해이라 그랬지요. 그럼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때 화재가 발생한다는 이야기. 그럼 손실의 일부만 보상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화재 예방을 어떻습니까? 소홀히 할까요? 철저히 할까요? 화재보험 가입했다 할지라도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시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건 뭡니까? 도덕적 해이지요. 이때 손실의 일부만 보상을 해준다라면 화재보험 가입했다 할지라도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철저히 할 것이다. 그 이야기죠. 따라서 도덕적 해이 이 문제를 완화시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 화재 보험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실의 일부만 보장인 제도를 도입한 것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우리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에서도 도덕적 해이다, 그다음에 사후적 상황이다 생각하시고 제가 몇 가지 예로 드리는 거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5번 보세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려는 정부의 개입을 하여 오히려 사회적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이건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자,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어요. 개입한 결과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그럼 정부는 정책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때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정부의 실패란 현상이 나타나면 어때? 사회적으로 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더 상황이 안 좋았다. 정부의 실패라는 현상도 초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다시 보시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려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회적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정부의 실패 경우에 따라서는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올바른 문장이 되겠지요. 그럼 문제 1번 틀린 문장 찾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과 4번 이 두 개 지문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2번, 3번, 4번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5장 부동산 정책론도 다 맞춰드렸어요. 정책론 다 맞춰졌으니까 여러분께 제가 보낸 프린트물 있죠? 프린트물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수험 전략이다. 학습 목표다. 제가 넣어드린 내용 있죠? 이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괄호넣기 퀴즈 천선이다. 이 부분도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풀린다 그랬죠? 안 풀릴 때 기본서 보고 풀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안 된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다면 제가 정답 다 넣어드렸죠? 정답 옮겨 적으세요. 옮겨 적고 이 지문 읽어보는 게 하나의 공부하는 방법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괄호넣기 퀴즈 천선이다. 이 부분도 꼭 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반복습 효과를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5장 정책론 다 맞춰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6장 부동산 투자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